성공한 사람들, 투자하신 분들은 약간 이런 말 하면은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삐 해주셔도 돼요. 네, 오늘은 빌딩 진영쌤을 모셨는데요. 제가 결정적으로 모시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종잣돈 모으는 것이 저는 좀 감동했어요. 사실 종잣돈 모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매달 자동 이체를 해가지고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았다. 그리고 2년 걸릴 걸 1년 만에 모으는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먼저 지금 어떤 분인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자산이 규모가 총 160억 원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뭔가 치조 같은데 치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임대 수익도 있으시고 카페 사업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집이랑 건물 두 채가 총 그 정도의 규모가 된다고 하셨는데 첫 시작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좋은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냥 평범하게 이제 뭐 대학도 가고 졸업도 하고 그냥 평탄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조금 이제 전환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지. 언제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저는 27살이었고 네. 남편은 25살이었어요. 네, 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현실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어떤 게 차가웠나요?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인 원룸에서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정말 그 현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내 집 마련은 그땐 사실 이제 꿈도 못 꿨었고 아파트라도 가서 살고 싶다.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가 첫 번째 제 목표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아이가 생기면서 결정적으로 생각이 확 변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이렇게 좀 가난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습니다. 네. 그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이 아니라 부동산 이제 중개 자격증을 따러 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당시 원래 직업은 어떻게 되셨어요? 원래 그 전엔 제가 피부관리사였어요. 월급이 한 200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월급을 모으기에는 시간이 꽤 걸리겠다. 최소 뭐 3천, 5천이라도 모아야 내가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을 텐데 목돈을 어떻게 모을까 생각을 하다가 내 능력만큼 많이 벌 수 있는 일.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을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도 안 가고 학원으로 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부동산을 하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눈을 좀 뜨신 건가요? 그때는 사실 그렇게 투자에 눈을 뜨지는 그때는 못했어요. 왜냐면 내 현실, 지금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우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다음 많은 계약을 해야겠지. 그래야 이제 돈을 버니까. 그래서 우선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내 일을 먼저 잘해야 되겠다. 잘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첫 투자는 언제 하셨나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돈이 모여졌어요. 3천만 원대가 한 4천 정도 모여져서 이걸로 어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이제 어디로 이사를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수원에 있는 이제 첫 분양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분양가가 3억 6천만 원이니까 계약금 3,600만 원 10% 걸고 중도금은 대출 받고 잔금을 모아야겠다. 2년 안에. 그렇게 목표를 잡고 하면 내가 이 돈을 모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진짜 3천 모은 것도 다 날아가고 끝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투자를 했어요. 네. 처음에 3천만 원 종잣돈을 모은 다음에 그걸 어떤 과정을 거쳐서 키웠는지 좀 로드맵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같은 아파트에 분양권 한 개를 더 사자. 아직 입주 전이니까. 하나는 우리가 실거주로 입주하고 하나는 전세를 줘서 우리는 무주택에서 2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어. 그거 자체만으로도 저희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엄청난 성공이라고 느낄 수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첫 투자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서 돈을 모아서 다음에 집을 이제 구매를 하셨죠. 그러고 나서 보통은 안주할 수 있잖아요. 내가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다. 근데 내 집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모험을 좀 하셨어요. 그걸 어떤 과정을 거쳐서 키웠는지 좀 로드맵이 궁금합니다. 2017년도에 정부에서 대출 70%까지 해줄게, 집을 사세요, 막 이런 정책들이 나왔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원에 있는 아파트 2개도 당연히 오르겠지만 서울은 더 오르겠지? 그럼 서울에 오르려면 또 시간이 걸리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한번 다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이거 분양권 2개 하고 내가 지금 잔금하려고 모아두었던 잔금하고 지금 살고 있는 보증금 이거 다 하면 얼마일까? 계산해보니까 2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다 계산해보니까.
이걸 팔고 70% 대출 받아서 일반 분양 아파트를 매입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영끌해서 샀어요. 말 그대로 영끌이네요.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돈은 어떻게 모으셨나요? 2년이 걸릴 걸 1년 만에 모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돈을 모은 방법이 궁금합니다. 허리띠 졸라매는 거는 우선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안 쓰고 안 먹고 우선 아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내가 저녁에 끝나고 뭐 친구들이나 직원들하고 술자리 한 번 안 가도 뭐 쓸 수 있는 돈 뭐 10만 원 정도라도 한 번씩 그냥 매일 넣어보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통장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자동이체를 걸어놨어요. 그렇게 하니까 좀 몇 개월 지나니까 돈이 모여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또 하나의 통장을 더 만들어서 20만 원씩 해보고 그 끝에는 한 30만 원씩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세부적인 계획이라는 게 일반 이제 직장인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보통 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면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투자 플랜을 세워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한 달에 통신비가 얼마가 나가지? 한 달에 월세가 얼마가 나가고 한 달에 생활비 최소 내가 숨만 쉬어도 나가야 되는 돈을 적어놓고 분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모으면 뭐 1년이면 1200, 뭐 이렇게 난 3년에 뭐 3천, 4천을 모을 수 있겠다. 이런 플랜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 목표, 내가 뭐 집 사야지, 서울에 집 사야지, 강남에 건물 사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목표부터 세우시고 실천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첫 원룸에 입주했던 때부터 첫 건물을 살 때까지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나요? 11년 걸렸습니다. 11년. 그러면 한 2, 3년 전에 건물을 처음으로 사신 거예요? 네, 3년 전에 매입했어요. 네, 20년도에. 어떠셨어요? 건물을 처음 샀을 때. 강남 한복판에 내 땅이 있어 이런 생각으로 정말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건물 샀을 때보다도 저는 결혼 7년 만에 그 제 집 샀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내 꿈이 실현이 됐구나. 그래서 제가 그 꿈 하나 이루고 나니까 이렇게 다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 플랜을 세울 때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제 그런 건물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산을 불려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내가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돈을 모았으면 지금 이제 과정이 처음에는 내 아파트를 하나 사고 그 아파트에서 조금 더 좋은 아파트를 사고 이런 식으로 불려 나가는 과정이 맞죠? 맞습니다. 옮겨가셔야 됩니다. 네. 안주하지 말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파트에서 빌딩으로 넘어가시잖아요. 그 두 개는 완전히 성격도 다르고 규모도 다를 텐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으셨어요? 사례들을 봤죠. 제가 건물 투자한 사례들. 강남의 아파트도 이런 사례들 실거래가 다 나오잖아요. 부동산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제 현업에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아는 만큼 보였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아파트만 보였고 제가 이제 건물 쪽으로 이제 중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강남에 정말 이자금으로 신축을 한다면 분명히 한 70억은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계속 투자하다가 빌딩이라는 시장으로 완전히 옮겨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는 그냥 한번 해보자 잘하자가 아니라 정보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 네, 맞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봤고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간 건데 그러면 첫 번째 구매하셨던 그 역삼동의 건물이죠. 지금 건물 가격이 어떻게 되죠? 건물가가 지금 한 85억 정도 됩니다. 실제 구매가가 어떻게 되셨나요? 실제 매입가는 31억 5천만 원에 제가 매입을 했고 공사 비용은 한 15억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뭐 각종 세금들 이런 거 그리고 뭐 1년치 이자 비용까지 제 실투자연금이 한 14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매매가에는 80% 대출을 받았고 공사비에 70%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실제 들어간 현금이 14억 원 정도 되는데 그때는 영끌이었어요. 영끌이었는데 또 지금 이제 3년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매매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 그때는 정말 영끌이었지만 80% 70%지만 지금 시세로 봤을 땐 3분의 1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치 상승 행위가 이렇게 좀 자산이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건물을 샀고 또 하나 건물 다음엔 또 어떻게 이동하셨나요? 투자금으로 다른 데 투자해서 이걸 불려서 다시 재투자하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마포에 또 이제 꼬마 빌딩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마포에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집도 자가로 고급 빌라를 또 소유하고 계신다고 들었고 그 외에 건물 두 채가 되면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부자의 반열에 올라섰는데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과연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정말 부자인 사람과 부자가 아닌 사람과 다른가? 많은 부자를 만나보셨고 또 지금 건물에 관련된 교육을 하시면서 100명의 건물주를 탄생시켰다라고 들었거든요. 뭐가 다른가요? 일반적인 돈을 모으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의 사고방식, 그 다음에 결국에는 돈을 모아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게 다른가요? 성공한 사람들, 투자하신 분들은 첫 번째는 간절했어요. 어느 한 분 간절하지 않으신 분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거 약간 이런 말 하면은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삐 해주셔도 돼요. 갖고 싶어 미쳐야 됩니다. 진짜. 갖고 싶어 미쳐야지 이걸 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실행력,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꿈과 희망사항이 어떻게 보면 같은 단어일 수 있겠는데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꿈은 뭐 내가 열심히 해서 이 꿈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이룰 수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냥 바라는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목표 설정하고 실천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부자가 됐고, 이 못하시는 분들은 두려워서 그리고 긍정적이지 못하고 약간 남 탓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저 사람 때문에 안 됐어, 나를 탓하기보다도 남을 탓하고 약간 그렇게 좀 비관적이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 조금 투자하기에 조금 이제 못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이 간절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돈을 벌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간절할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간절하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간절하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간절하게 한다. 공부, 이걸 하려고 그 분야에 있어서 공부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를 또 세분화해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보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네. 건물을 산다 또는 아파트를 산다,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 돈이 많아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레버리지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대출인데 네. 어떤 식으로 돈을 어느 정도까지 모아서 처음으로 은행에다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대출을 잘 일으키는 그런 요령 같은 게 있나요? 네. 제가 그래서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도 그래서 시작했고. 왜냐하면 이게 뭐 건물주들 그들의 세계다. 뭐 그들만의 세상이다. 나와는 다른 세계 사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계약하면서 얼마나 건물주들이 부러웠는지. 뭐 저분들은 월세도 받고 저렇게 땅값도 오르고 정말 너무 부러워만 하다가 그렇게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종잣돈으로 뭐 경매 뭐 80% 대출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대출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지 마시고 공부는 하셔야겠죠.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분양권도 어디가 매각이 될까? 계약하면 부동산이니까 내가 사면 오르겠지가 아니고 엑시트 플랜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팔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대단지였어요.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는 수원에 이제 인구도 많고 하니까 내가 매각이 당연히 되겠지. 그래서 항상 계약할 때는 이 엑시트, 내가 이거 사면 팔릴 수 있는 지역인지, 그렇게 팔렸는지를 좀 스토리를 보고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으는 게 1번이다. 그 다음 돈을 모은 다음에는 레버리지, 대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건물을 구매할 때는 구매하는 것에 대한 공부뿐만 아니라 엑시트 플랜, 그러니까 판매할 계획까지 다 세우고 들어가는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끝으로 이제 2030 또는 앞으로 2030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 이꼴 간물주잖아요. 그런 꿈을 가지기 위해서 평소에 건물을 볼 때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대하는 게 좋을까요? 건물은 지금 생김새만 보지 마시고요. 땅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를 좀 보셔야 되고, 정말 이 채널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20, 30대에 제가 겪었던 그런 지금 힘듦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없지만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할지 좀 모르겠으면 좀 밖으로 나가서 임장도 하고 또 뭐 5만 원이 됐건 10만 원이 됐건 강의 많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나와 같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했고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 또 그렇게 좀 공부와 이런 확신이 생기면 바로 좀 실천을 하실 수 있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혼자 사면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 목표가 아니라 바로 앞에 목표를 세우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런 플랜을 좀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뭐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내가 돈을 벌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있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지식과 플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빌딩 진영쌤께서 다양한 자신의 삶의 이야기 또 어떻게 해서 부동산으로 자신의 부를 키워왔는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한 내용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어떻게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가 밸류업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강연회로 준비를 하셨고요. 이후에는 온라인 강의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에다가 그 설명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